가족이 모두 모인 칠순잔치 날 웃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칠순잔치 자리에서 자식들은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집값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처음으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모든 빚과 병원비, 집 명의는 엄마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칠순잔치는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시간도 모두 큰아들이 정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래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침부터 속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잔치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대하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념일보다 계산이 먼저였고 감정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이미 사람들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산대 근처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큰딸은 직원에게 메뉴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만이 나를 보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그 한마디가 그날 들은 말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지만 얼굴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70년을 살았다는 감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걱정일까?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형식적인 말, 형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박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소리를 키워서 다른 생각을 덮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고모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늘 이 집안의 균형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많이 컸네. 이 집도 이제 진짜 어른들만 남았구나. 그 말에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어른들만 남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잔이 몇 번 더 오갔습니다. 나는 주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 역할은 늘 그랬습니다. 듣는 사람, 참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고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 모였을 때 한 번쯤은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큰아들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모, 오늘은 그런 얘기 말고요. 좋은 날이잖아요. 하지만 고모는 웃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하는 거지. 나중에 병원 침대 위에서 할 얘긴 아니잖아.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큰딸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눈치를 받고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고모를 더 부추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빠 살아계실 때 말은 해놔야지. 오빠 딱 말이야. 그 말이 나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늘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축하와 위로 사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순간의 말입니다. 아들은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고모, 그건 나중에 하죠. 나중에가 언제야? 고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야 젊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다르다. 내 몫은 살아있을 때 분명히 하고 가야지. 그 내 몫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고모는 나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늘 착해서 문제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 챙겨야 하는 거지. 그 말에 큰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는 그 웃음이 싫었습니다.
너무 쉽게 나를 규정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오늘은 아버지 칠순이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화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칠순잔치는 축하가 아니라 곧 터질 싸움을 위해 모두가 모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남편이 말을 하지 않을 때마다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누군가가 아직은 나라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모의 말이 떨어진 뒤 식탁 위의 공기는 더 이상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구나.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제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니까 더 애매해지잖아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죠. 요즘 세상의 형제끼리 나중에 싸우면 더 추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추해진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쓰는 사람치고 정작 자기 욕심에는 가장 솔직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큰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도 알잖아. 요즘은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아. 그 말 끝에 붙은 시선이 잠깐 나를 스쳤습니다. 마치 엄마도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이야. 새언니, 오늘 정확히 말해줘요. 오빠 땅 어떻게 할 건지. 순간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 하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 실망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나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아버지, 늘 그렇게 미루시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는 거고요. 불안, 그 단어가 참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을 포장하기엔 이만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보잖아. 그 주변 사람들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오래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날, 밤새 병원 복도를 오가던 날들, 그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 과연 몇 명이 함께 있었는지 말입니다. 큰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정리하면 되잖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알아서? 큰딸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끼리. 아들이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지금까지도 잘 지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냈다는 말 속에는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있어 달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모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새언니가 재산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나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욕심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웃음에 고모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계속될수록 대화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도 병원 자주 가세요?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건 왜 묻냐?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요. 아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계산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급한 상황 생기면 우리도 준비는 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그만해. 뭘 그만해? 큰딸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잖아. 현실 또 그 단어였습니다. 고모는 다시 나섰습니다. 언니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오빠 땅은 일단 명확하게 해두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잔치 자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괜찮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큰딸은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막내딸이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장면이 내 마음속 어딘가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쓰러질 날을 이미 여러 번 생각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있는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빠 상태가 안 좋아서 내일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한대.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습니다. 왜 오늘 저 사람들이 그렇게 서둘렀는지. 칠순잔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검사실 안에 있었고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세게 들릴 때면 늘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경험으로 알게 된 감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딸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빠랑 언니는? 내가 묻자 막내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 때 나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회의는 언제든 핑계가 됩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회의는 이 집안에서 늘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추가 검사와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말은 익숙했습니다. 보호자분 동의서랑 치료 방향을 상담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비, 입원비, 약값, 그리고 곧이어 따라올 중환자실 이야기까지였습니다. 나는 병실 앞에서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에 잔액만 봐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때? 그 말투가 너무 평온해서 나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검사 들어가셨어. 아, 그럼 비용은?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첫 질문이 끝까지 비용이라는 사실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네가 낼래? 내가 묻자 아들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지금 상황에 감정 섞지 말자. 감정. 아들은 언제나 책임을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뒤 병원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나는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기존 채무가 있으시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빚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은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 지인은 도망갔고 빚은 고스란히 남편 몫이 됐습니다. 그때도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어른 일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결국 그 빚을 정리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말입니다. 그날 밤 고모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고모는 병실 문을 닫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이 상태 오래 못 가겠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와? 내가 낮게 말하자. 고모는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야. 나중에 서로 피 보지 말자고. 그때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돈 또 돈이냐? 고모는 그 말에 바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는 거야.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 이 집안 나중에 더 커지면 감당 안 돼.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상태를, 자식들의 태도를, 그리고 내가 혼자 떠안고 있는 부담을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자 고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비랑 빚 새언니가 다 감당하는 거잖아. 그럼 담보도 필요할 텐데. 그 말이 바로 그날 밤 모든 걸 바꿔놓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등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 해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땅으로라도 책임질게. 그 말이 훗날 이 집안을 갈라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태어나던 날 나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봐야 올 사람과 안 올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현관 앞에서 휠체어를 밀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나아서 돌아다닐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를 하고 있는 걸까? 3달 뒤 내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식당 예약해놨어. 이번엔 좀 제대로 하자. 이번엔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마치 지난번에도 누군가 망쳤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내키지 않아 거절했지만 이미 예약했으니 그날 만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잔치 당일 나는 평소보다 가방을 무겁게 들고 나갔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내렸습니다. 올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결정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계산대 근처에 있었고 큰딸은 좌석 배치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막내딸만이 나를 보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오늘도 참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돌고 형식적인 축하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지난번 얘기, 오늘은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래, 오늘 정리하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 분위기에? 나는 대답 대신 통장 사본을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아버지 병원비. 이건 중환자실. 이건 대출이자. 숫자들이 식탁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왜냐면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돈 이야기 너희가 먼저 꺼냈으니까.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희가 병원에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그 말에 식탁이 술렁였습니다. 고모가 나섰습니다. 새언니,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나는 그제야 고모를 똑바로 봤습니다. 감정? 고모는 오빠 쓰러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모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등기 계약서였습니다. 남편 빚, 병원비, 보증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직접 도장 찍었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말이 안 되지.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입회했어. 그 한마디에 큰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 순간 아들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엄마가 이 집 재산을 인질로 잡겠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 집안에서 나만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규칙 바꾼다. 나는 하나씩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오늘 이후로. 자식들 공동 부담. 아버지 빚, 그동안 내가 낸 건 여기까지. 그리고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재산 이야기 꺼내는 사람, 내가 낸 돈부터 다 갚아.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모는 더 이상 가족회의에 낄 자격도 없어요.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큰딸은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막내딸만이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엄마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쥔 사람이 됐다는 걸.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칠순잔치 이후 집안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큰딸은 변호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주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언니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사 사무실을 먼저 찾았습니다. 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법무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도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위독하신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3일째 되던 날, 남편은 떠났습니다.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유언장 공개 날 작은 사무실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큰딸, 막내딸, 고모, 그리고 나였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증여합니다. 아들은 손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큰딸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에게 우선 귀속합니다. 그 순간 아들과 큰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모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갔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해당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장남에게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증여분으로 간주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법무사는 차분히 읽었습니다. 과거 사업 자금, 차량 구매, 전세 보증금 지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도와준 거잖아요.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미리 가져간 거잖아. 이제 큰딸 차례였습니다. 장녀에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증여를 제안합니다.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큰딸이 몰래 진행했던 부동산 상담 기록과 재산 분할 관련 녹취 요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딸은 그제야 나를 보았습니다. 엄마 설마.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였잖니. 고모 차례가 되자 법무사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동생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언니가 다 조종한 거잖아요.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당 증여는 병원 전문의와 법무사 입회하에 작성되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고른 그때 마지막 장이 읽혔습니다. 막내딸에게는 모든 사실을 고지한 후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아들과 큰딸이 동시에 막내딸을 보았습니다. 막내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선택하시겠습니까? 막내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내한테만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막내에게 주는 증여 계약서야. 절차는 다 끝났어. 그날 이후 아들은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고모는 친척 모임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 집안은 그날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착한 엄마로 남았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칠순잔치 날 재산 이야기부터 꺼낸 자식들, 이 엄마의 선택을 여러분이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